강한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배가 침몰하는 위기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등 정부 인사에 대한 총 29건의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탄핵만을 외쳤고 취임하자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석수를 믿고 폭주하는 그 모습에서 대화 타협은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특권.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 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채로 감액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실과 검경의 특활비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경의 특활비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비밀 수사와 정보 수집 및 비공식적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항목으로 마약, 테러, 조직범죄 같은 사건 조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 또한 그렇습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에서 특활비는 그들의 비밀 감사와 중대한 비리 조사를 위한 수사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전액 삭감했죠. 국회 몫의 특활비는 원안 그대로 유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을 시작으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이제는 어르신이 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과 하늘의 별이 되어 전사하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목숨을 건 투쟁 끝에 휴전으로 잠시 멈추게 되었죠.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이 나라가 현재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의 수많은 도발 행위로 인해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당장 2000년대만 봐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대구 목함 지뢰 사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도발과 작년에는 오물 풍선까지 북한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야당에 의해 박탈되고 말았으며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기능의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 조사권까지 폐지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맞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기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수사를 위한 검경의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국정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대북제재 행위를 요구해온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국을 감시하는 국정원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한다! 최고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서는 드론을 띄워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중국의 공안 관계자의 연락처까지 발견되었고 이후 이들은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기각되고 있는 정부 인사들에 대한 29번의 탄핵을 진행했기는 신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간첩죄 처벌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는 북중러를 멀리한 것을 잘못이라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주범이며 작년까지도 오물풍선을 날리며 수많은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며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러 조약으로 북한과 동맹을 맺은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민주당을 해체하라! 제가 더욱 분노했었던 부분은 바로 정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성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수많은 혁명가요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팔로운 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상징적인 노래로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사기 진작과 결속을 위해 군가 및 선전 음악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 살았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을 틀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장인 강기정은 그런 자를 기념하겠다며 기념공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지난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며 구구 운운하면서 광장 사용을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인의 뜻이 맞습니까? 사퇴야 사퇴! 강기정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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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소를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재판관들의 행적들과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10건이 넘는 위법 사례들은 그들의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게 충분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는 이전에 본인의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에서도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가 팔로우한 계정 중에는 김어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안기령 전 대변인 등 민주당 측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본인의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거기도 좌파가 있어. 만약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화이팅! 화이팅! 전북대 화이팅!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또한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구선언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자기 가족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주요 요직을 차지하여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 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죠. 그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내 헌법 최고 권위자인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저지른 악법, 위법 사례는 무려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형소법 보장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한 것. 두 번째,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 세 번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수형으로 사기 탄핵임을 용인. 다섯 번째, 증인신문 대 피소추인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침해. 여섯 번째, 원본을 없앴다는 홍장원의 메모는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곱 번째, 논란이 많은 마은혁 임명을 위해 서두르는 것. 여덟 번째,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은 것. 아홉 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열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17차 변론까지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이것을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재심이 불가능한 관심죄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수많은 법을 어기며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달려왔습니다. 헌재 애체! 얼마 전 매일신문에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지령문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방해비 분담금을 빌미로 한 반미 감정 확산, 반일 감정 보조,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내건 반정부 시위 퇴진운동 전개,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하는 계기로 만드는 움직임 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지령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적대시하며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대통령실 앞에서 탄핵 구호를 외치며 퇴진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측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연일 반미를 외치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 드러난 내용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결론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뭔가 오히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조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쳐왔다. 이태원 참사를 정부 탓으로 돌리며 북중로를 멀리하고 일본을 가까이 한 것이 잘못이랍니다. 좌파 입장에서 과연 맞는 누가 얘기야. 진정한 내란 세력입니까? 최근에는 간첩 사건의 현황에 대한 그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2월 5일자 조선일보 태평로 창원에서 멈춰버린 간첩단 재판 기사에 따르면 창원 간첩단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으로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나 지났는데 고작 재판 2번 하고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 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기소된 지 1년 10개월이나 지났지만 파행 상태입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대법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으며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고 합니다. 작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선 25분 만에 무단 퇴정하였으며 이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적국의 간첩들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현재는 구속도 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2025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렇게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고 1차 체포가 경호처 때문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2차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차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를 향해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오라고 고성을 질렀죠. 나쁜 놈! 이성윤 의원님 여기 전주시 시의원이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총을 맞는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또한 공수처에게 형소법 110조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그 서울 서부지법은 과거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형 또한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로 체포를 당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애국 시민이여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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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해 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은 보장적 기능에 입각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정당한 방어권이 행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등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힘은 공정함에서 나오고 그 공정함이란 절차적 정당성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주권인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에 들어가니 채용비리만 120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도 진술하기도 했었죠. 부정선거. 부정선거. 가족회사라고요? 가족회사? 부정선거 좋게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당신들 겁니까?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2023년 10월 국정원의 보안 점검으로 인해 드러난 선관위의 보안 실태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점검 당시 시간 및 인적 제약으로 인해 선관위의 6,400대의 장비 중 단 5%에 불과한 317대의 장비만을 점검했습니다. 그 단 5%에서